이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시간 관계상 9시 전에는 저희가 마치고,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또 이메일이나 뭐 저희가 계속 커뮤니티 내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율리아님 지난 1시간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Q&A 세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지원 시의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 born and raised Canadian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부 특성상 그런 캡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몇 퍼센트 이상, 유색 인종이 몇 퍼센트 이상, 또 이민자들이 몇 퍼센트 이상, 이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포션 같은 경우에는 First Nation People 들한테만 제공되는 그런 포션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처음에 잡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유색인종에 속하는지, 또 LGBTQ에 속하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저는 이민자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사기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인터뷰 문제랑 답하는 요령이 좀 더 텍스트북화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기업은 보통들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런 거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Tell me about yourself.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뭔가 그 사람의 생각, 뭐 그런 사람의 attitude, 우리 회사랑 우리 팀이랑 잘 맞을 것 같은지 이런 체크를 하는 질문 많은가 하면 정부는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아요. Tell me about yourself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정부는 잡 포스팅에 나온 잡 디스크립션과 이 사람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져요. 그래서 그 답하는 요령, 답을 쓰는 요령만 안다고 하면 이민자들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만 잘하는 캐네디언 애들보다 정확한 정답을 알고 그걸 답할 줄 아는 이민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 뭐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분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중국, 아랍 쪽, 인도 분들. 그들은 뭐 심할 때는 본인들끼리는 중국말로, 인도말로 막 말을 하세요. 영어 정말 엄청 못하시는데도 일들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민자, 유색인종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뮤트가 꺼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우님께서 헬스케어 쪽, 소셜워크 쪽으로 관심이 많다고 하시네요. 홈레스, 디서빌리티, 에듀케이션 어시스턴트 이쪽 일을 해서 퍼블릭 서벤트 쪽으로 가보려고 하신다고 하고요. 저희가 2021년에 그 도와드렸던 코칭했던 분이 이제 미니스트리 오브 헬스 쪽에 계셨죠. 네. 그분이 이제 1000대 1이라는 저희도 조금 높은 했을 때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저희 트레이닝 매뉴얼 같이 보고 좀 깊게 공부해서 뭐 여성분이고 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셨고 영어도 굉장히 조금 쉽지 않으셨고 백그라운드가 또 베이킹 쪽으로 있으셨는데 좀 스토리가 잘 맞아서 이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커리어 패스 쪽으로 이제 여러 방면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정부가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아요. 시정부도 있고, 그러니까 municipality 아니면 federal, 뭐 provincial, 그다음에 regional도 있고요. 또 좀 더 넓게 BPS를, 그러니까 broader public sector를 보자 그러면 그런 공사들, LCBO, OLGC, ROAM, Ontario Science Center, TTC도 시에 관련된 그런 공사고 되게 많아요. 그 리스트가. 그리고 더 넓게 보자 그러면 hospitals, 그렇죠?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university and colleges, 뭐 아니면은 뭐 교육청들, school boards.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이 어떤 필드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우선 알고 있으면은 그쪽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는 꽤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통 면접 진행 시 면접부터 하이어링까지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로 보실 수 있을까요? 이건 케바케, 케이스 그렇죠. 바이 네. 케이스예요. 예.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잡 포스팅을 내면은 그 포스팅이 2주간 포스팅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레주메가 우선 HR에서 필터가 되고, 필터가 된 후에 이제 매니저한테 가죠. 그 필터되는 과정은 이제 뭐 키워드 매치가 뭐 70%라든지 뭐 80%가 매치가 될 경우 체크가 돼서 매니저한테 가요. 그 매니저가 그걸 보고 거기서 이제 다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골라요. 보통 포지션을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적어도 5명에서 7명 정도의 인터뷰이를 뽑아요. 그래서 인터뷰 세션을 갖고 보통 정부는 2차, 3차 인터뷰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 한 번에 다 끝내는 대신에 이제 어사인먼트라는 거가 보통 있죠. IT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어사인먼트를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사무직 같은 경우 브리핑 노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타이제이션 뭐 리스트를 주고서 어떤 식으로 이걸 프라이어타이즈를 할 것인지, 왜 그런 이유를 써서 내도록 해요. 근데 보통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그걸 써서 내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좀 시니어 레벨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토픽을 한 3일 전에 줘요. 그러면 그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와서 그 인터뷰 처음에 15분 때 그걸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어사이먼트들이 있죠. 빠르면은 한 달, 2주 포스팅하고 리뷰 일주일 하고 일주일 동안에 인터뷰한다 그러면 한 달, 보통 2달 결정하고 잡 오퍼를 주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린다는 전 6개월까지도 본 것 같긴 해요. 뭐 연락이 없다고 해서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되면은 안 됐다고 연락이 와요. 보통 편지가 와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 어플라이 해줘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찾는 right candidate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메일이 오는 경우가 많죠. 하나 또 덧붙이자면은 합격이 되고 나서 잡 오퍼를 할 때 그런 셀러리 네고시에이션은 없어요. 정해진 그 포지션에 따른 정해진 셀러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경력이 많다거나 정말 매니저가 이 사람을 원한다 하면은 중간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키워드가 매칭이 돼야지 이제 셀렉트 돼서 이제 인터뷰까지 진행된다라고 하셨는데 윌리엄 선생님께서는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이력서를 지원하기 전에 거의 잡 포스팅에 보고 다시 이력서를 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사기업이나 어디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간단하게 퀄리피케이션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responsibility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responsibility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 거기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찾는 퀄리피케이션에서 찾는 거는 보통 스킬셋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정부 포스팅은 특히 주정부 포스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타리오 잡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포스팅의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애널리시스 스킬, 뭐
communication skill set, 그다음에 organization skill.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또 되도록이면은 그거랑 비슷한 레주메 커버 레터를 쓰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한 부분을 올려주셨는데 General Intelligence, GIT 320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저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서준님? 제가 지금 살짝 구글했을 땐 서비스,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테스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 저희 쪽에서는 이게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테스트인지. 약간 뭐 한국에서 말하는 삼성에서 하는 그런 삼성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주정부에서는 포스팅만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전체 테스팅은 없고요. 제일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온타리오 인턴십 프로그램이긴 해요. 온타리오 인턴십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폼을 내고 거기서 그 레주메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걸러요. 거르고 나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초대를 해서 시험을 봐요. 전체 시험, 대학교 때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답을 쓰고 약간 에세이 형식이죠. 그런 테스트를 보고 나서 거기서 패스를 한 사람들을 또 따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긴 하죠. 인턴십 프로그램은 엔트리 치고는 꽤 컴페티션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IT 섹터 같은 경우는 1대 80, 1대 100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하지만 또 인턴십 프로그램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약간 주정부에서 인식이 엘리트 코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턴십 프로그램 졸업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게 그 테스트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다른 포지션들은 이런 전체적인 어드미션 테스트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사실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턴십 서머 스튜던트 익스피리언스가 1학년을 다 마치고 나서 뭐 4월 달에 2학년으로 넘어갈 때도 가능한지. 네. 이 서머 스튜던트 익스피리언스는 고등학생부터 학생의 신분이면 가능해요. 이건 학생 신분이어야지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월에 2, 3월에 이제 포스팅이 나와서 5월, 4월, 5월까지 보통 다 뽑는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끝내고 5월 말 정도부터 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일을 하는 건데요. 썸머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통 9월에 일이 엔드 데이트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전 들어갔던 케이스인데 이제 어필을 했죠. 매니저한테 나 졸업을 했고 직장을 찾고 있는데 어떤 자리가 없을까?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줘서 계속 컨티뉴하게 된 케이스. 그러니까 썸머 스튜던트도 우선 졸업생이라도 4학년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능하고요.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2년인가가 안 된 학생들 아니면은 6개월 안에 졸업 예정자들은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턴십 프로그램은. 이게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유무기 때문에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학교를 다니고 계시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코비드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요새는 커리어 체인지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 쪽에서 보셨을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늦게 뭐 40대, 50대 이렇게 엔트리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특히 이민자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신 또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가
정말로 자식 나이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걸 또 잘 버티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 음,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 본인한테 주어진 일에 자부심이 있으시면 그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IT 쪽은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본국에서들 이미 경험들이 있으시고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이민을 오셔서 그런 포스트 세컨더리 뭐 1, 2년 컬리지 디플로마 코र्스 같은 거 듣고서 들어오신 분들이 코업이나 인턴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정부 안에서 이동 인터넷 트랜스퍼 팁이 있으신가요? 뭐 그 경험이 있으시고 또 뭐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런 경험이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클래시피케이션 레벨 올라가는 방법은 자리 이동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올라가려면 자리 이동밖에 없어요. 그 자리, 본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한국처럼 뭐 자동적으로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 부장 그런 경우는 정부에선 전혀 없어요. 그 포스팅을 맞는 포스팅에 어플라이를 하고 컴페티션을 따서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주니어 오피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해요. 근데 그 같은 부서에 인터미디에이션의 시니어 오피서 자리가 나요. 그럼 매니저가 너 이거 어플라이 해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플라이 해봐 라는 소리는 뽑아줄게 라는 소리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 그동안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봐왔고 또 정부 측에서도 뭐 매니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좋은 매니저들은 어드밴스먼트를 추천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올려주고 싶어 하고 그런 거를 어플라이 하라고 알려주고 심한 경우에는 문제랑 답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파트너 같이 일을 하는 다른 부서 거기에서 그 매니저의 마음에 든다든지 그러면은 그 매니저가 자리를 오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어사이먼트라고 그래요. 다이렉트 어사이먼트는 컴페티션을 거치지 않고 매니저 의미로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오퍼를 해요. 대신 이거는 6개월 계약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규직은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2번까지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개월이 되는데 18개월에서 3일이 빠져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6개월이 아니라 5 months, 29 days. 그래서 2번을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18개월이 아니라 3일이 빠지는 18개월이 돼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컨버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페티션을 하든지 해서 따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포지션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긴 하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좋은 것 같은 경우는 홈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내가 하나를 땄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내 홈 포지션이 돼요. 그러면 그 자리는 특별하게 내가 뭐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부 전체에서 레이오프를 하지 않는 이상 뺏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서. 하지만 좀 더 좋은 내 자리보다 좀 좋은 자리가 계약직이 나왔다. 그럼 그걸 어플라이해서 이제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세컨드멘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되 내 홈 포지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면은 언제든지 아니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언제든지 내 홈 포지션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킵을 해놓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Ministry of Finance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각각 필드에 맞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엑셀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혹시 아신다면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거는 딱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어, 또 지금 프라이빗 섹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회사마다 좀 다른데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뭐 정부와 뭐 차이점이 많이 있는지 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경험이 어떻게 또 정부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피드백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셀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특히 만약에 파이낸스는 정말 엄청 잘해야 돼요. 피벗 테이블, VLOOKUP, lookup 이런 거 그냥 눈 감고도 착착착착 할 수 있는 파이낸스 쪽은 그래야 되고요. 그 외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엑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당연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수윗은 당연히 다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정부에서 쓰고 있는 그런 off the shelf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뭐 오라클, 그다음에 시블 그런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많이들 쓰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뭐 자기네 그런 필요한 솔루션에 맞춰서 약간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오프 더 쉘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파이낸스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FS라 해서 인테그레이티드 파이낸셜 어카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오라클 베이스, 오라클 베이스로 해서 자체적으로 약간 커스터마이즈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쪽 프로그램들은 아예 처음에 들어오면은 트레이닝을 보내요. 파이낸스 쪽들은 특히나. 그래서 뭐 한 6주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액세스, 그 언더스탠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편이고요. 굳이 무슨 소프트웨어 하나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은 차라리 그냥 IT 쪽, IT 디벨로퍼 관련돼서는 거기서 원하는 포지션마다 원하는 랭귀지나 프레임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미리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만 파이낸셜 쪽은 굳이 어떤 소프트웨어에는 취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파이낸스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랭귀지는 영어잖아요. 파이낸스에 쓰고 있는 랭귀지는 어카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카운팅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그런 기본적인 개요가 있으면은 그게 뭐 파이낸셜 리컨실리에이션 쪽으로 빠질 수도 있을 거고 버제팅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나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기술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3년 이상 하면 레드씨를 가질 수 있다라고 뭐 그런 내용 같은데 레드씨 서티피케이션이 있을 때 정부일 구하는데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레드실이 뭐예요? 네,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JK님 레드실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뭔지 궁금해서 JK님이 안 계신가? 굳이 서티피케이션은 그 잡 포스팅에 써 있지 않는 이상은 어드밴티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정부는 정말 잡 포스팅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에 그 포스팅에 이력서를 쓰는 법, 커버레터를 쓰는 법, 인터뷰를 하는 법, 답하는 법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있으면 좋다고 그러면 보통 뭐 mandatory면은 mandatory라고 써놓고 아니면 preferred라고 써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게 필요한데 그게 굳이 없으면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포지션마다 다르겠죠. 특히 이 레드실이라는 건 저도 잘 뭔지 못 들어본 거라서 어떤 기술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도와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차 메카닉 관련된 직종을 찾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OPP에서 경찰차 관련 그런 포스팅이 나서
거기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도와드렸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어떤 차종, 어떤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증 리스트를 다 적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그 때문에 이 레디스도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아마 거기 잡 포스팅에 정확하게 써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 정부는 네. 정말로 잡 포스팅이 답안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이력서에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커버레터에 풀어서 에세이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인지, 그리고 인터뷰 때도 그 키워드가 왜 내가 적합한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찝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잡 포스팅 어널라이즈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킬 세트들을 내가 몇 프로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표현을 해서 사실 저희가 코치한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프라이빗도 이제 automated ATS applicant tracking 시스템으로 이제 정확한 키워드를 뽑아내긴 하지만 정부같이 정말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연결고리가 없는 키워드라면 과감히 버리고 그게 정말 requirement, qualification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강하게 어필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질문이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 전공이 공고에 나온 것과 다른 잡을 구할 수가 있는지로 문의를 그럼요. 주십니다. 당연하죠. 저는 거긴 주정부 포스팅에는 굳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걸 쓰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나이에 관련된 것도 쓸 수가 없고 젠더에 관한 것도 쓸 수가 없고 어떤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도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든지 칼레지든지 상관이 없고 그걸 아예 만데토리라고 쓸 수도 없고요. 저도 전공은 대학교 때 전공은 에코노믹이었어요. 근데 막상 잡을 잡은 거는 저는 컴퓨터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전공이냐고에 따라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그거에 필요한 스킬셋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인터뷰어들한테 알릴지 어필을 할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제3국어를 하면 유리한 포지션이 있는지. 요거 제가 방금 웃으면서 제가 재밌다고 말씀한 거는 정말 재밌는 포지션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있어요. 이런 포션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 많지는 않아요. 이제 좀 높은 포지션이라 그러면은 Senior Government International Affair Officer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나라에 보내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국 자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저도 2번인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안 됐어요. 대신 그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한국 대사관에 가서 온타리오 주에 어떻게 한국 그런 비즈니스를 유치를 할 것인지 삼성이 그런 케이스로 온 케이스였고요. 뭐 LG, 기아 이런 것들도 그랬고요. 약간 반 외교관 그런 스타러스를 줘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또 사람 상대하는 케이스 중에서는 뭐 프렌치는 바이링구얼 포션들은 많이들이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아예 또 Ministry of Francophone Affairs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뭐 많이들 뽑는 편이고요. 또 뭐 그런 소셜 워커들도 이쪽 third world country 랭귀지를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좀 웃긴 포지션을 하나가 뭐였냐면은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한번 차 포스팅 이렇게 쭉 보다가 봤는데 environmental compliance officer였어요. 뭐지? 하는데 거기에 mandatory가 Korean 아니면 Chinese더라고요. 와! 봤는데 이제 공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물이나 그런 것들을 몰래 캐시는 분들을 잡는 그 티켓팅을 하는 그런 사람의 포지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이 중국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물들 엄청 캐러 다니시는구나. 이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어플라이 했다가 괜히 어머니 아시는 분들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포스팅들도 이제 가끔 있긴 하죠. 사실 그 포스팅 보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물 뜯지 말라고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왜냐면 얘기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네. 파킹랏에서 기다린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how to apply 말씀하실 때 인턴십이나 학생 프로그램 등이 있었는데 프라이빗 섹터에 이미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 정부 쪽으로 넘어가려면 올라오는 포스팅 어플라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경력을 살리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력을 포기하고 아예 엔트리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방법은 있을 텐데 그 경력을 살리려고 하면은 어플라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엠플로이먼트 에이전시들 있죠. 아니면 컨설팅 회사들 그런 데서는 본인 그 회사에서 미리들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을 뽑아놔요. 어느 정도 풀을.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하고 그 컨설팅 컴퍼니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애디셔널 컴페티션이 없이 그냥 뽑아다가 쓰는 거예요. 컨설턴트 같이. 그런 케이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프로젝트 사이드에서 많이들 그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뭐 QA 테스터, QA 플래너, QA QC 아니면은 뭐 디벨로퍼 이런 분들은 굳이 빨리 뽑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아서 컨설팅 회사는 아니면 그런 엠플로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모셔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외에 그냥 어플라이라는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들 하는 방법인데 이게 조금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는 인터널리 해결이 돼요. 나머지 30%만 엑스터널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규정상 인터널에 무조건 먼저 내야 돼요. 그 포지션을. 그래서 인터널에서 그 사람을 못 뽑았을 때 엑스터널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포지션이 나올까요? 보통 아예 엔트리 포지션만 나오든지 아니면은 중간 뛰고 정말 되게 그 필드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찾는 그 포지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극과 극이죠. 그래서 중간 포지션들이 나올 때는 되게 그 컴페티션 레이시 높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들어오셔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터 어사이먼트 정말 뭐 친한 아는 사람이 매니저로 있다. 그러면 좀 비벼볼 수 있죠. 그런 경우도 보긴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터널에서 사람 안 뽑고 엑스터널로 내서 아는 사람을 거기 어플라이를 시켜서 뽑아가는 경우도 보긴 봤어요. 티가 나죠. 주위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고 그러다 일을 데리고 온 사람이 일을 못하면은 그 사람도 욕 먹고 그 데리고 온 매니저도 욕 먹고 또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잘하기도 하고요. 아예 매니지먼트급들은 그 위에 분들 사이에서 그냥 알아서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매니지먼트급은 이미 어느 정도 반은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사람을 꽂아 넣어요. 특히나 더 높은 뭐 ADM,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Deputy Minister, 그런 차관, 차관 보좌관, 거기는 이미 저희가 일하는 급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politically appoint하는 그런 포지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꼭대 우리가 아는 분 중에는 이제 누구시죠?
지금 MPP 하시고 MTO에서 데퓨티 미니스터 하시는 분 계시는데 스티브 초시 아니에요? 스티브인가? 스티브 초인가? 조준상 네. 아들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MPP가 됐고 덕 포드랑 사이가 좋아서 데퓨티 미니스터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EA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본인이 친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은 apply. 한국처럼 공채라는 개념은 인턴십밖에 없고요. 거의 다 그냥 특채란 아니면 그 포지션에 apply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라 그러면 이제 풀에 들어가면 돼요. 약간 시나 그런 시정부에는 그런 풀을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administrative assistant, future opportunit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격을 하면 그 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래서 필요할 때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즉각 뽑아가는 거죠. 그래서 포스팅을 그때 내서 2달에 걸쳐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미리 해놓고 거기서 빨리 뽑아 쓰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일 처리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연방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주정부로 혹시 주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또 그리고 뭐 시리로 뭐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은 퍼블릭 섹터끼리는 펜션이 다 트랜스퍼러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방 정부에서 10년을 일을 했으면 그 10년 펜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들고 주정부로 갈 수 있고 거기 다시 더 모아서 시정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또 퍼블릭 섹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트워킹이라는 게 퍼블릭 섹터끼리 네트워킹이 되잖아요. 주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특히 Ministry of 뭐 Municipality Affairs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시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시에 괜찮은 자리가 있어? 그러면 옮겨가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브람튼에서 시리 매니저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몇 년 지나면은 오타와에서 시리 매니저를 하고 오타와 시리 매니저가 브람튼 오는 경우 서로 막 바꿔가면서 다녀요. 대신 그 퍼블릭 섹터 안에서 같이 돌긴 돌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정부 쪽에서 일을 하다가 대학교 관련돼서 하스피탈 관련돼서 옮겨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거기도 웬만한 데는 트랜스퍼라고 하고 또 스쿨보드도 같은 펜션이 트랜스퍼라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시정부는 가기가 쉬운데 연방정부로 가려면은 연방정부는 포스팅마다 그 영어랑 불어 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read, write, listening 그래서 그게 다 그레이드가 있더라고요. 보면 뭐 AAA, 뭐 BBB, CCC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연방 정부는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고 잘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연방 정부는 그게 힘들고 또 사무직을 원하신다 그러면 연방 정부는 보통 오타와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거의 사무직들은. 그리고 다른 연방 뭐 직업 군이 어떤 게 다를지 모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어떤 케이스는 나라에서 찍어주는 대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BSA, 캐나다 보더 컨트롤 같은 서비스 같은 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보더라 그러면은 나야가라, 사이니아, 윈저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저쪽 지금 사스케초원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사스케초원 거기 있는 국경지대에서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캘거리 공항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거고, 저쪽 동부 쪽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걸렸을 때 그걸 노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페이는 연방 정부가 같은 레벨이라고 하면 제일 낮아요. 그다음에 주정부가 높고 시정부가 제일 높아요. 근데 오르가네이션을 보면은 어퍼튜니티는 페더럴이 제일 많고 그다음 주정부, 시정부가 제일 적어요. 그 안에서 옮기려면. IT 디파트먼트라고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온타리오에서 제일 큰 IT 디파트먼트를 갖고 있는 시가 미시사가예요. 240명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주정부에는 6개의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클러스터에는 보통 3개에서 4개의 디비전이 있어요. 그 디비전 하나만 돼도 2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C에 있으면은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올라가거나 어드밴스먼트의 기회가 훨씬 적을 수 있는 거고, 연방정부는 그런 기회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어디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가는 걸 정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약간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은 공사 쪽이 좋긴 좋아요. Agency, Boards and Commissions, OLGC, CBO, 페이가 꽤 좋아요. 거기는 거의 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레벨은 훨씬 높아요. 하지만 잡 세큐리티 역시 사기업이랑 비슷해요. 거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고 다시 해야 하고 이게 되게 자유로워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정부 쪽, 그리고 지금은 사기업 쪽으로도 뭐, 너무너무 훌륭하게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취업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퍼블릭 인터뷰 프로세스 다 걸치고 좋은 성적도 걸치고 했는데 또 다른 좋은 옵션이 있어서 하게 돼서 그리고 다른 점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영윤 씨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네, 제가 작년에 그 퍼블릭 쪽도 준비를 했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사기업들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퍼블릭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잡 포스팅에 있는 것만 썼어요. 제가 아무리 내 장점이 다른 걸 했어도 그거는 안 썼어요. 제가 그 퍼블릭에서는 세 개를 냈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두 개는 인턴십이었고 하나는 시니어 포지션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경력이 있어가지고 시니어도 넣었었는데 제 인터뷰를 본 거는 하나의 인턴십하고 시니어 포지션을 봤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볼 때 느꼈던 건 사기업과 다르게 얘네는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윌리엄 말씀해주신 대로 정해진 질문이 있어가지고 딱 거기에 이미 템플릿이 있어서 제 대답을 이렇게 노트 테이킹하는 느낌이 엄청 강했어요. 다른 거 더 물어보지도 않고, 네, 정말 딱 정해진 것만. 사기업은 뭐 얘기하다가 뭐 좀 관심 있으면 뭐 얘기가 잘 흘러가면 더 다른 얘기도 하고 깊은 대화도 하고 뭐 테크니컬적인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퍼블릭은 전혀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하기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다 붙으셨을 때 왜 사기업으로 가셨나요? 퍼블릭은 일단 그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지금 포지션은 이제 풀타임의 퍼머넌트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연봉.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다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정규직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지금 집권하고 있는 보수당의 영향이거든요. 보수당은 정규직을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은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리버럴 같은 경우에는 더 사람을 많이 뽑더라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주의고, NDP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줄여라는 주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정치적 신념과는 상관없이 자유당을 뽑죠. 왜냐하면 제 자리가 제일 잘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들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을 뽑지 않고 거의 다 컨트랙트로 나와요. 짧게는 6개월, 3개월. 보통은 다 이제 12 months 컨트랙트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possible extension이라고 나오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18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업스 관련된 포지션들이 18개월이에요. MFCO는 24개월이에요. 사무직 쪽은. 그리고 그게 어떤 룰이 있냐면은 그 포지션이 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레벨 4로 일을 했어요. 시작을 해야 컨트랙트로 일을 하다가 1년을 일을 했어요. 근데 매니저가 너 일을 잘하니까 한번 이 레벨 5 일해볼래?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어사이먼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레벨 5로 옮기면은 그 1년이 다시 처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포지션에서 다시 1년, 아니 2년 아니면은 18개월 일을 해야지 정규직으로 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돈은 조금 적게 받더라도 정규직으로 턴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냥 우선은 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이건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처음에는 캐네디언 시리즌이 된 거 아닌가 했다가,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네네. 이거 마지막 질문 테이크하고 할까요? 저기 그럴까요? 네,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말씀일까요? 예, 지금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정부에는 한국인 전문으로 하는 퍼블릭 서번트 네트워크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를 이런 걸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같이 한국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보다 많이 한국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좀 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도, 중국 분들은 충분히 힘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매니저 그 위에 급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로 막 끌어줘요. 그래서 ADM, 그러니까 디렉터 위에 급이 인도가 들어오시면은 디렉터도 다 인도, 매니저도 다 인도, 스타프도 반 이상은 인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거긴 그 끌어주는 게 어마어마해요. 한국 분들은 아직 이민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렇게 위에 계시는 분도 많지 않고 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2세 분들만 돼도 아직 이런 한국인들이 뭉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이런 모임도 갖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도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뭐 시리오 반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고 시리오 토론토에서 이런 친구가 있고 그래서 서로 괜찮은 자리가 났을 때 누구 추천해 줄 사람 있어?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또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주정부 안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연방정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트워크 그쪽은 워낙 넓기도 넓고 보통은 이런 네트워크를 쌓는다 하면은 오타와에 있지 않고서는 쌓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토론토나 이런 데는 보통 나와 있는 그런 백오피스 펑션들이 따로따로 나와 계신 케이스가 많거든요. 우리가 쉽게 아는 캐나다 레버뉴 에이전시 CRA 같은 경우에도 본 헤드쿼터는 오타와에 있고 뭐 리전마다 작은 오피스들이 있는데 거기는 보통 그런 서류들을 처리하고 프로세싱하는 곳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뭐하시면 이렇게 정말 하이 executive 멤버들이 적은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때문에 네트워킹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어떤 식으로도 네트워킹은 좋죠. 그리고 또 추천? 추천이란 거가 뭐 점수가 따로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내가 만약에 매니저인데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나 아는 사람인데 이 일을 정말 잘할 것 같아. 그거에 필요한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레주메 한번 줘봐. 라고 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OP에 있으면 인터뷰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터뷰는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 인터뷰에 들어가는 것도 꽤 큰 컴피티션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대 1이었어요. 한 포지션은. 그럼 1000명 중에 5명을 뽑아갖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5명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우선은 되게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 그 인터뷰에서 하는 게 꽤 그건 거죠. 그리고 문제 유형, 답안 유형. 또 인터뷰에서 혹시 잘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넘버 원 캔디데이트이 그 포지션을 액셉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넘버 2를 뽑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매니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1등이 아니면 2등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3등이 더 마음에 들면 3등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 좀 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법,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좋으면은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까 하던 질문을 잠깐 이어서 한다면은 네.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를 어느 정도로 플루언트를 해야 돼요라는 그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영희 씨 같은 경우는 온 지가 굉장히 짧죠. 뭐 2년 됐나? 캐나다 온 지? 다음 달이면 3년 돼요. 벌써? 와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같이 스터디할 때 그 살짝 수줍고 좀 떨리던 목소리가 이제 막 인터뷰에서도 들렸었는데 그 후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로 또 진행됐고 어, 영유 씨 경험은 어때요? 이게 어느 정도 뭐 본인이 저 영어 굉장히 잘해요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도전해도 가능성이 있을지. 그냥 여기서 지내시면서 뭐 은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면 정말 기본 짧은 문장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어, 내가 말하고 싶은 답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것만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라도 답변을 할 줄만 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 생각보다 어차피 저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다는 거를.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만 저는 아예 영어는 신경 안 쓰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네. 맞아요. 영어 음,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원하는 것들을 아티큘레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말로 안 되면은 글로 쓰든지 아니면 같이 뭐 화이트보드에다 그림을 그려서 써서라도 제대로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 포션들이 있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쪽, 마케팅 쪽 이쪽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거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장관이 뉴스 브리핑 나와서 뉴스를 말하는 그거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래머도 하나 틀리면 안 되고 토시 하나도 이게 옳은 표현인지 아닌지를 다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정부 쪽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필드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제일 쉬운 필드는 IT라고 생각해요. 이민자로서는. 컴퓨터 랭귀지라는 커먼 랭귀지가 있고 그거는 영어를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 경력도 크게 문제 없이 실력으로 이건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헬스케어 쪽 거기도 본인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이제 일이 주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다른
스킬셋이라 만약에 경력직을 원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 그쪽을 공부하시면은 그 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 옮기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 또한 뭐 물론 영어긴 하지만 그 자체 내에서 그 프레임워크도 하나의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공부를 안 하지 않아서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필드의 경험이 있고 공부를 했다 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영희 씨도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제 뭐 대사관 비작과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제 활동하고 했는데 뭐 주위에서 너무 좋은 거 하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윌리엄 님이 보셨을 때, 아, 이런 분들은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자.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간단하게 뭐. 저는 그러니까 랄프랑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의아했었어요. 왜 캐나다 공무원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뭐 행정고시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고시가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고시가 없잖아요. 그 포지션에 맞는 그 스킬,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공평하게 뽑는 게 퍼블릭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영민이 말했던 것처럼 왜 그런 사적인 질문을 안 하느냐 하면은 정부, 아까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모든 정보를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공개해야 되는 그 룰이 있어요.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터뷰 디브리핑을 요청을 하면 디브리핑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가 이래서 점수가 어떻고. 근데 그런 인터뷰인데 이 사람이 뭐 말을 잘하고 한다고 해서 호감이 간다고 해서 그걸 호감성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이게 인터뷰어가 개인의 생각, 개인의 호감 이런 걸로 그걸 점수를 매기면 형평성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은 그 포지션에서는 이거는 체크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키워드를 이야기하면 점수를 줘야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문제마다 답안지가 있고 그 포지션마다 그 답안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노트를 막 적었다 그랬죠. 노트를 적으면서 뭐라는 거냐면 이 키워드 얘기했어. 체크, 체크, 체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네디언 애들이 막 열심히 영어를 엄청 잘하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도 키워드가 체크가 안 되면 점수를 못 받아요. 하지만 이민자들이 띄엄띄엄 얘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얘기를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면 훨씬 더 저는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취직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출하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9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빠이빠이 말씀해 주시죠.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공무원이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길이든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이거였고 단점은 이거였다고 알려드리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다들 좋은 자리, 본인이 원하는 자리,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자리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페이스메이커 식구들은 진심으로 정말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같이 건강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지 또
저희 자식들이 또 좋은 선배님들 또 저같이 또 이렇게 리치아웃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코칭을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희는 계속 좋은 이야기 나누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네트워크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계속 저희 킵인 터치 했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초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영희 씨도 공유해 줘서 고마워요. 영희 씨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바이.